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민족주의와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독일과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독일은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서서히 종교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그 힘이 약해지던 시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쟁의 결과인 베스트판덴 조약으로 인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외교 주권까지도 독일의 소국가들이 가지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또 외국에 의한 외세가 침입해 들어오면서 사실상 독일 지역이 전쟁터가 돼버려요. 30년 전쟁이다, 7년 전쟁이다, 거의 100년 기간 동안에 거의 37년 동안 전쟁을 해야지 되는 참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거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등 굵직굵직한 아, 그 외국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 독일에서는 사실상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더더욱이나 나폴레옹 전쟁에서는 나폴레옹군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환영을 했었는데, 성문을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환영을 했었는데, 침략자의 모습을 보이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민족주의와 통일운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자유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보편주의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 19세기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가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는 군주정과 봉건체제에 반대하고 인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운동입니다. 더더욱이나 기본적 인권을 가장 중요한 그 추구 대상으로 삼고 있죠.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을 반대합니다. 경제 면에서는.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장을 중요시 여기죠. 사실상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라는 말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유방임주의란 말은 요 근래에 강조되고 있는 표현인데, 자유방임주의란 말은 사실상 중상주의, 국가 개입에 의한 그 경제 통제에 대한 반발로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죠. 국가는 경제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시장이 알아서, 그리고 어차피 생산자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뭐 마케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를 해서 결국은 그 경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된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중상주의, 국가 통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으로 민족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고, 밖으로는 민족의 자유와 독립, 통일과 발전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싸잡아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민족주의라는 부분은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의 이데올로기로 형성되어 19세기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민족주의는 구체적으로는 이민족의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이고요. 아울러서 군주정, 봉건적 신분제에 반대하는 투쟁이 결합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의 핵심 가치인 이 군주정에 대한 혹은 그것이 이민족에 대한 투쟁이자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던 것이죠. 이 민족주의의 결과 그리스와 폴란드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그리스는 독립을 성취하고 폴란드는 오히려 삼국에 의해 분할 점령이 됩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해 분할 점령을 당하게 되죠.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운동도 바로 이 민족주의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특히 여기서는 자유주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독일의 학생조합 운동이죠. 그것을 브루센샤프트라고 부릅니다. 이 독일 학생조합운동은 1817년부터 구성이 됐어요. 이 운동은 자유주의 운동이자 민족주의 운동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 당의 운동이 1820년대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카르보나리 당은 우리말로 하면 숫구이, 옛날에 비밀결사 단체들이 이 대표적인 것 중에, 비밀결사 단체 중에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 카르보나리 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숫구이 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숯을 굽는 거죠. 석탄이, 연탄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열을 발산하는 장치가 숯인데요. 이 숯을 만드는 곳은 대부분 산간 지역이죠. 나무를 벌채해서 그것을 태우면서 숯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 지역이었고, 대부분 산채에서 이 숯을 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결사 단체가 만들어지기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825년에 있었던 일로서요. 데카브리스트는 12월이라고 해요. 러시아어로는. 다시 말하면 12월당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책을 고전 역사 소설을 읽다가 뭐 데카브리스트 뭐 그런데 갑자기 12월 당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의 난이구나. 갑자기 숙구이당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비밀결사 단체인 카르보나리 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은 그리스의 독립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지원과 유럽 지식인의 지원을 통해 그리스 독립이 쟁취되게 됩니다. 이것이 1829년의 일이었죠. 7월 혁명의 배경과 주도 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혁명은 부르봉 왕가의 보수적 반동 정치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샤를 10세는 의회를 해산했죠. 자,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전제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부르봉 왕가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거의 다른 나라에 망명을 갖다가 돌아온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혁명에 의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제 정치를 되살린 거예요.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혁명을 경험한 파리 시민들에게 그거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국가 왕 중심의 복고 왕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결국은 자유주의자와 파리 시민의 봉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1830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에 걸쳐서 시가전이 전개되게 돼요. 이 시가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요새는 대로들이 뚫려 있죠. 요새 어느 도시든 대도시에 가면 그 대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파리는 좁은 길의 연속이었죠. 그냥 굽이치는 길. 그렇기 때문에 시가전을 벌이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처음으로 시가전이 전개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7월 혁명의 결과 샤를 10세는 추방을 당하게 됐고요. 시민의 왕으로 국민의 왕으로서 이 루이 필리프가 새 왕으로 추대되어 입헌군주제를 수립하게 되죠. 그것이 7월 왕정입니다. 극소수 대지주와 부유한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게 됩니다. 자, 선거권이 부유한 시민들, 그 당시에 50만 명 정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 프랑스 인구가 2천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만 명만 투표권을 가지죠. 뭐 그것도 남자들만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선거나 에서 벗어나도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7월 혁명은 그렇기 때문에 유산 시민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 투표권을 가진 50만 명을 두고 어느 지식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50만 명의 프랑스 주식회사를 50만 명의 주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주식회사지 프랑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서 상당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그 샤를 10세의 7월 칙령을 보도록 하죠. 제일 칙령을 보실까요? 신의 은혜로 프랑스 왕인 샤를이 아래 여러 조항을 너희 백성들에게 명하노니 공손하게 받아들일지어다. 제1항 정기 간행물 발행의 자유는 정지된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출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유를 정지하는 칙령들이 연속됩니다. 이 당시에는 신문보다는 정기 간행물이 더 뭐 소위 말하는 월간지, 개간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출판이 돼요. 신문은 대량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 간행물 보급이 활성화됐던 시기이기도 해요. 제2칙령은 이번 총선거를 치르는 동안 왕국 내에서 선거인을 속이고 타락시키는 갖가지 책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2항 하원은 해산된다. 자유와 국민을 내 대표들이 모이는 하원을 해산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7월 혁명이 일어나고 샤를 10세는 이제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2월 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8년 2월에 있었던 혁명이죠. 이 2월 혁명의 배경에는 7월 혁명과는 약간 좀 다른 냄새가 나요. 바로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노동자 계층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는 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왕정의 선거권 제한과 보수화에 대한 반발로서 이 2월 혁명은 일어나게 됩니다. 주도 세력은 중하층 시민계급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봉기했던 것이죠. 결과는 7월 왕정이 붕괴되고요. 제2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루이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되죠. 사실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사실 그래요.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정치계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별로 인지도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2월 혁명을 겪는 과정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이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죠. 거기다가 왕당파에서도 입헌군주파에서도 각각 여러 대통령 후보를
내놓게 돼요. 그런데 이 루이 나폴레옹이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루이 나폴레옹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죠. 뭐 이 과정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냥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혁명의 성격과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2월 혁명은 사실상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상 보통선거권, 물론 남자만의 보통선거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도 적극 가담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 당시에 2월 혁명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실업이 이때 프랑스가 산업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2월 달에 소위 말하는 공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공황이라는 표현이 쓰지 않고 그냥 놀라운 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뭐 그러느냐, 갑자기 경제가 좋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갑자기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빚을 진 사람들이 부채가 늘어나고 그 부채를 갚지 못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달라고 길게 나서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2월 혁명이 시작된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혁명 초기에 2월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이제 혁명정부에서 국가 공장을 만들게 돼요. 국가에서 실업자들을 이제 고용해서 임금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실업 타개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뭐 여하튼 그 정도로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자, 2월 혁명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혁명의 영향은 빈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유럽 전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고조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빈체제를 구축했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게 되죠.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통일과 헌법 제정이 논의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지니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이탈리아당의 통일운동이 전개되죠. 프랑스에서는 1852년에서부터 1870년에 걸쳐 제2제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로서 황제에 즉위하게 되죠. 이 제2제정은 대외 팽창 정책을 추구하면서 족제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하여 제2제정은 붕괴되게 되죠. 그것이 1870년에 이릅니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은 보불 전쟁이라고도 해요. 옛날 책들을 읽어보면 보불 전쟁이다, 그렇게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2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진 얘기긴 하지만 이 사실상 파리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파리 고민이 1871년에 수립되게 됩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 패배 후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수립한 자치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임시정부는 프로이센의 지원하에 파리 고민을 붕괴시키고 제3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파리 시민정부와 그리고 임시정부가 제2제정이 붕괴된 상태에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정부가 특히 임시정부는 아예 프로이센 편에 붙죠. 뭐 이런 상황을 적전 내전이라고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상 1871년 파리에 입성한 그 독일 황제 즉위식이 베르사유에서 거행되게 되죠. 자,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빈체제 이후의 이탈리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스트리아의 간섭이 계속되고 있었죠.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등 여러 도시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크고 작은 9개 왕국과 공국 그리고 교황령으로 분열되어 있었죠. 청년 이탈리아당의 통일운동을 한번 보실까요?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니와 가리발디 등 급진파가 민족 통일과 민주 개혁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나 실패하게 되죠. 청년 이탈리아당 회원에게 주는 마치니의 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청년 이탈리아당은 진보와 의무를 믿고 이탈리아가 하나의 국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이탈리아인의 형제적 결합체이다. 그들은 이탈리아를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재건한다는 위대한 목적에 생각과 행동을 바치려는 확고한 각오로 이 결합체에 참가한다. 청년 이탈리아당은 공화제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공화정만이 이러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당시의 민족운동은 공화정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이상적인 통일을 바랬던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탈리아의 분열성은 마키아벨리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키아벨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군주가 통일을 위해서라면 교활해질 필요도 있고 적을 소위 말하는 속일 수도 있고 그렇다. 교활한 군주가 돼야지 뭐 이상적인 꿈이나 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지 돼, 그런 당위론 그리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 마키아벨리의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단 교활하고 또 백성들의 고열을 짜도 좋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모든 군주가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자,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화정 중심의 이상적인 통일운동은 현실 정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샤르데냐 왕국 중심의 통일운동이 전개되게 되죠. 제상 카보우르는 치밀한 외교정책과 과감한 내정개혁으로 국력을 강화시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했던 그 치밀한 외교정책과 과감한 내정개혁으로 국력을 강화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통일에 반대하던 이탈리아의 통일에 반대하던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탈리아 중북부 지방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것이 1859년의 일이었죠. 이탈리아 왕국의 성립을 보도록 하죠. 가리발디가 의용대를 이끌고 자발적으로 모인 군대를 이끌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1860년의 일이죠. 그리고 나서는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샤르데냐 왕에게 바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 참가하여 베네치아를 1866년에 병합하게 되죠. 아울러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틈타 로마 교황령을 또한 병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로마로 천도하여 통일을 완성하게 된 시기는 1870년이죠.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전개한 가리발디가 사실상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고 사르데냐 왕에게 헌납을 하죠. 공화주의를 포기한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 그리고 현실 정치, 외교, 군사력을 통한 통일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독일의 통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체제 하의 독일은 이탈리아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그마치 35개의 군주국과 4개의 자유도시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경쟁도 사실은 독일 통일을 어렵게 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지 된다는 소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독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도 사실상 헝가리와 이중제국을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통일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대독일주의가 서로 경쟁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프랑스는 이 통일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게 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프랑스라는 것을 누구보다 프랑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최대한 방해하려고 했죠. 그리고 사실상 30년 전쟁, 7년 전쟁 등 독일에서 벌어졌던 굵직굵직한 전쟁에는 반드시 프랑스가 개입을 해서 이간질을 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의 통일은 프랑스의 불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유럽 연합을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유럽 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랑스가 유럽 연합 그리고 독일을 포용한 이 유럽 연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긴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두 번의 처참한 전쟁, 세 번이죠. 보불 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까지 포함하면 세 번에 걸친 극한 대립의 결과 전쟁은 안 된다라는 의식이 발동했기 때문이죠. 자, 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죠. 관세 동맹이 1834년에 결성됩니다. 프로이센이 주도하여 독일의 경제적 통일을 달성하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뭐 독일의 경제적 통일?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분열이 됐는데 이 뭐 또 웬 관세죠? 그래요. 이 당시에 이 독일의 소영방 국가들은 외교 주권도 가지고 있어요. 국방력도 자체가 뭐 물론 동맹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긴 했지만 여하튼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의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영주국에서 저 영주국으로 건너갈 때마다 관세를 물어야지 됐고요. 심지어는 성문세다, 다리 이용세다, 뭐 온갖 명목의 세금을 내야지 됐어요. 그러한 관세가 이제 거기다가 각 국가들은 도량령도 가지고 있어요. 자체 도량령을 사용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자를 한 100여 개를 들고 다녀야 돼요. 보부상이라고 하면 자나 저울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아니, 각 지역마다 화폐가 다르고 도량령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무거운 자와 요새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철로 돼 있던 그 자, 거기다가 저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상 뭐 장사 물품보다는 장사를 위한 준비 물품이 훨씬 더 많겠죠. 이러한 관세 도량령을 사실상 프로이센이 주도하여 독일의 경제적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 아주 중요하죠.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1848년 개최되게 됩니다. 이거 역시 2월 혁명의 영향이죠. 자유주의자들이 통일 방안을 논의하고요.
대독일적 통일방안과 앞서 얘기한 오스트리아를 포함하면 대독일이고요. 소독일적 통일방안,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소독일적 통일방안이 대립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이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센 역시 이탈리아와 거의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이 철월 정책을 통해서 군비를 확장하고 무력 통일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이 1866년에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1870년에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프로이센이 파리를 점령하고 알자스 로렌을 병합하게 되죠. 빌헤름 1세가 베르사유 궁에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통일 후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19세기 후반 영국에 도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비스마르크의 철월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이 토지 귀족 출신의 보수주의자였습니다.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을 강력히 주장하죠. 통일은 훌륭한 연설이나 의회에서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철과 피로서만 이룩된다. 군제개혁을 단행하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군비가 우리의 빈약한 몸에 비해서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몸에 지니는 정열을 지녀야 할 것이며 또한 감히 그와 같이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착안해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비인 셈이죠. 언론이나 다수결로 현재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될 뿐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실 정치가로서 통일을 바라봤을 때 젊은 학생들의 혹은 이상적인 정치가들의 언변만 가지고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통일은 어렵다고 본 것이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주변에 통일을 반대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이제 점령에 들어감으로써 반대를 무력으로 꺾어야지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역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과제 하나 내도록 하죠. 이탈리아의 재상은 카보우르였고요. 이제 독일의 재상은 그 비스마르크죠.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약간 같은 듯 다른 듯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통점 위주로 내주신 마시고요. 차이점을 부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미국의 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로의 영토 확장이 있었죠. 미국은 서부 개척이 있었고요. 멕시코와의 전쟁이나 강제 매입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1840년대 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게 되죠. 미국은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배경은 남부와 북부의 대립인데 이게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북부 지역은 사실상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공업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었죠. 아울러서 남부에서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농장 경영에서 핵심 일꾼인 노예제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부는 대농장 경영 위주로 산업이 육성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무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싼 값에 외국에서 공산품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대농장 경영에서 핵심적인 노동력인 노예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그 남북전쟁으로 나아가는 배경이 되죠. 노제 폐지론자인 링컨의 대통령 당선이 1860년에 있었습니다. 뭐 링컨 연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예제 폐지론자가 아니고 연방주의자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합주의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요새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노예제를 그 남북전쟁 초기부터 들고 나온 건 아니고 이 1860년대 후반 중반 63년부터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뭐 어차피 정치라는 게 자신의 생각과 말이 뭐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노이즈 폐지론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노이즈 폐지론자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여하튼 이 노이즈 폐지론자인 링컨의 대통령 당선이 1860년에 있었고요. 남부 11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여 독자적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1861년의 일이죠. 독자적 헌법과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독립을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연방주의자였던 링컨은 연방을 분리 해체한 남부주를 공격하면서 물론 남부에서 먼저 포는 쐈지만 여하튼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령은 사실상 1863년에 있었고요. 그 여세를 몰아 북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남부주에 대한 미 군정이 북부주의 군정이 시작되게 되죠.
자, 남북 전쟁 후에 미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미 합중국이라는 국민적 단결력이 강화되게 되죠. 아울러서 대륙 횡단철도가 1869년에 부설되면서 국토 통합도 진척되게 돼요. 사실상 전국을 상대로 한 뭐가 없죠. 뭐 각 주를 벗어나기도 어렵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륙 횡단철도가 1869년에 부설되면서 국토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아울러서 자유로운 그리고 단시간간의 이동이 가능해진 것이죠. 아울러서 다른 대륙의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산업화가 급진전되죠. 이를 배경으로 19세기 후반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죠. 19세기 러시아는 사실상 짜르의 전제 정치와 농노제가 유지된다는 면에서 유럽에서 가장 낙후한 국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제 정치에 맞서 자유주의 운동이 전개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825년에 있었던 데카브리스트의 봉기입니다. 자유주의적 청년 장교들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며 봉기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니콜라스 1세의 전제 정치를 오히려 강화시킨 꼴이 되어버립니다. 크림 전쟁이 1853년에서 56년에 걸쳐 크림반도에서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크림 전쟁은 기본적으로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함으로써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인전 중에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를 가 있죠. 이 크림 전쟁에서 활약했던 간호사예요. 뭐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좌절되게 돼요. 러시아는 왜 남하 정책을 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항을 얻고 싶었어요. 사실 19세기 군사력의 핵심은 해군력이죠. 뭐 지금도 항공모함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가 국력의 척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사실상 심지어는 해군성 장관이 있을 정도예요. 육군 장관 뭐 그런 건 없어도 해군성 장관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이 유럽 국가에서도 그 정도로 해군력이 중요한데 이 러시아의 어디를 찾아봐도 얼지 않는 항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해군력이 바다가 얼어있는 동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든 부동항을 가져야지 된다는 의식이 강했죠. 그래서 뭐 스웨덴 전쟁이다 온갖 전쟁을 다 경험하고 심지어는 동아시아에서 러일 전쟁을 통해서도 부동항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물론 좌절되지만 러시아는 항상 이 자신의 영토에 얼지 않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도 항상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두면서 러시아를 봐야지 되는 거죠. 여하튼 러시아는 산업화의 급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인민주의자 나로드니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860년대 후반 러시아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러시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을 깨우쳐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중에게 진 빚을 갚자며 농촌에 뛰어들어 농민을 계몽하고 사회주의 혁명 정신을 전파하죠. 이를 보나로드 운동, 여기에 참여한 지식인을 나로드니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인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쉽게 동조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국에 고발하기 일쑤였습니다. 농민들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계몽 대상으로만 농민을 파악하려 한 지식인들의 태도도 문제였죠. 여기에 짜르 체제의 강한 탄압으로 나로드니키 운동은 크게 위축되고 결국 나로드니키 운동은 인민 계몽을 통한 대중봉기 노선을 포기한 채 폭력과 테러를 통한 짜르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1881년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되게 되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5월 13일 이후 주부터 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또 이태원 클럽 문제도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래요. 이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은 벽면 수양 중이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뭐 설명하는 이러한 수업인데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 뭐 농담도 섞어 가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뭐 농담하기도 조심스럽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네요.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분들의 반응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점은 항상 여러분들께 죄송하고요. 여하튼 뭐 공문이 어떻게 내려오던 온라인 수업을 하던 오프라인 수업을 하던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